일본 사람 일본 내에 투자하는 건 바보. 정답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좀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이벤트에 따라서 판단하면 혹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엔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방금 제가 한 4가지 관점에서 금년에 엔화를 홀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너무 제가 추격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엔화 얘기할 때 항상 잘 드리는 설명이에요. 한국인은 원화 그리고 엔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렇게 직접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뭐라고? 가운데 이렇게 미국이 있다. 네. 그래서 원달러, 엔달러 요 2가지를 합성물이 원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원달러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엔달러 움직임이 원엔 환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엔달러 차트입니다. 엔달러 차트고 보시면은 요쪽 스케일입니다. 요쪽 스케일인데 이게 위로 갈수록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건데, 우리가 엔화가 2년 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약세로 갔냐면 요 출발점이 언제냐면은 22년 2월 달에 엔 달러가 115였어요. 근데 제가 7월 달에 촬영할 때 160이었고 지금도 니어 150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의 아직도 30-40%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왜 빠졌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턱대고 사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왜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100원짜리가 70원 되었으니까 산다. 이거는 하면은 정말 큰 실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떤 우리가 투자 자산을 볼 때는 코즈 앤 리졸트, 근데 우리가 리졸트 결과값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번 주가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정확하면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지켜봐야 될지 판단이 나온 것처럼 엔화도 딱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엔화가 왜 2년 전에 115에서 지금 150, 160까지 밀렸는지를 보면은 그 원인은 아주 간명합니다. 뭐냐면 이 검정 색깔이 뭐냐면은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엔달러 환율이 기가 막히게 같이 가요. 그냥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를 갖고 설명하는데 일본은 거의 금리가 별로 안 움직였으니까 네. 일본은 제끼고 미국 금리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검정색이 미국 국채금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채금리 1.5였잖아요. 근데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본 금리는 제자리인데 미국 금리가 쫙 뜨니까 거기 연동해서 이 차트가 빨간색 보시면 다 위로 가죠. 위로 가는 거는 달러 대비 엔화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국채금리가 뜰 때는 엔화 약세, 국채금리 내릴 때 엔화 강세. 어제 이번 주도 아주 클리어해요. 너무너무 클리어해요. 얘 보세요. 작년 금년 상반기에 어떻게 해요? 금년 상반기에 미국 국채금리가 연초에 3.8이었잖아요. 3.8. 네. 근데 쭉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추가로 약세로 갔고 최근에 다시 국채금리가 내리니까 엔화 강세로 가죠. 엔화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아주 물론 모든 타이밍에 떠진다고 무조건 엔화 강세로 가지는 않지만은 큰 그림에서 바텀업,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보면은 미국 국채금리의 디렉션과 엔화 가격의 방향은 거의 같은 방향을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얘기해요. 채권하고 엔화 뭔 상관이야? 미국 금리의 향배가 엔화의 향배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정리를 하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은 엔화 강세가 되고 미국 국채금리가 그게 아니라 다시 쭉 올라간다? 그러면 엔화가 약세로 갈 수도 간다는 얘기고, 물론 딱딱 맞지는 않아요. 조금 시차는 있어요. 최근에도 약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로직은 그거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길 바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독자님이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 어떤 많은 수만 가지의 어떤 설명 기사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엔화 강세로 가는 거야, 약세로 가는 거야.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는 미국 국채금리 방향이더라.
비록 위치가 부총재가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금리에 물어봐야 예나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방금 그 얘기를 미국 금리만 갖고 설명한 거고 요거를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같이 그린 거예요.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리 차이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일본에서는 금리가 이제 올라오고 미국은 금리 내려오니까 이 금리 갭이 주니까 얘는 강세로 갔는데 그럼 지금 어제 기사를 좀 대입해 볼까요? 일본이 금리를 이제 안 올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저 반대편이잖아요. 미국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가 예날 결정짓는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추세를 정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일본 우에 그 총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시로 그러면 다시 좀 약세로 가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뒤에 핵심 드라이버를 보자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냥 자료 없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뭐 미국 경제를 좀 너무 좀 너만 왜 이렇게 나쁘게 보니보다 매크로 노동시에 나쁘질 거라고 사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지적 같은 걸 당했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최근엔 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방향대로 가다 보니까 또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이 투머치로 또 이렇게 이거에 대해 신경을 써서 근데 여러분 중심 잡으시라고요. 이렇게 투머치도 아니고 그냥 근데 서서히 저는 이제 미국 경제가 연말로 갈수록 더 노동시장은 더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리세션이 갈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만에 하나 제 얘기가 맞았다. 그럼 미국 경제가 좀 나빠진다. 침체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얘기지만은 통상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미국 이외 통화는 다 약세로 갑니다. 한국도 그 중에 원 오브 댐이기 때문에 약세로 가는데 근데 딱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때 대다수 약세로 가는데 약세로 안 간 나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맞아요. 기억나나요? 네. 불러주세요. 네, 엔화랑 네. 스위스 프랑이요. Yes, sir.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는 아이러니컬하게 달러 대비 오히려 경제 나빠지면 더 강세로 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가운데가 달러입니다. 달러 대비해서 원화는 이때 한 30% 약세로 갔죠. 근데 요 구간에 리만 사태 때 예화는 또 반대로 달러 대비 한 20% 가까이 강세로 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이 예화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원, 달러, yen 이렇게 가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되죠. 토탈 만약에 리만 사태 때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화를 갖고 있었으면 한국인 관점에서 무려 50%가 강세로 갔고 하나 더 팁 드릴까요? 어떤 거예요? 팁이 아세요? 환차 손익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과세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수익인데. 물론 제가 한 번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환차 손익은 비과세더라. 와. 비과세더라.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아마 요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는 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거 한 10몇 년 전 지난 얘기라서 지금도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일까라는 질문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도 작동되는 논리다. 즉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얘는 강세로 가는 통화다. 디펜시브 통화다. 왜 그렇게 보니? 했을 때 일단은 먼저 제가 하나 더 사례를 볼게요. 요번에 아주 최근에 팬데믹 터졌을 때 요때 요렇게 원화 좀 약세로 갔거든요. 원화 초기에 이렇게 초기에 한 10일 동안에 약세로 갔는데 반면 이 동구한 때니까 팬데믹 초기에 탁 터질 때 갑자기 케이아스가 됐잖아요. 혼란이 됐는데 원화도 이렇게 달러 약세로 갔는데 동구한 동안에 예화는 거의 10%가 점프했어요. 똑같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다른 나라 통화는 다 달러 대비 약세로 가는데 왜 예화만 이렇게 강세로 가요라는 거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나 자국의 금리가 저금리고 금리가 낮잖아요. 투자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해외에 좀 높은 수익을 주는 자산에 다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아마 이 자료 보신 분이 별로 없을 텐데 2006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인데 지금 보통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채가 있고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잖아요. 순자산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이외에 투자했던 규모가 얼만큼 되냐면은 일본 전체 GDP의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엄청난 돈이 일본 이외의 순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일본 사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맞아요. 일본 사람이 일본 내에 투자하는 건 바보. 잘 안 해요. 그렇죠? 다 해외에 투자를 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돈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근데 갑자기 글로벌 시장 막 위험해져. 그러면 사람 어떻게 되죠? 무서워지면은 자국으로 다시 돈을 송금하잖아요. 그죠? 자국으로 송금하게 되면은 어떻게?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정리할게요. 해외 순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외 시장, 내가 투자했던 데가 막 위험해져. 그럼 어떻게? 다 팔고 자국으로 돈을 갖고 들어오고, 자국 돈을 갖고 들어오면 자국 통화가 강세로 간다. 이런 오식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게 옌 캐리 트레이드죠. 그죠? 옌 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옌 캐리 트레이드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엄청나게 투자해 놨기 때문에 미국을 필두로 하는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오히려 자국으로 송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강세로 간다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세 번째로 금년에 엔화를 여러분이 좀 보유를 해야 되니까 쌀 때마다 보유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옌 캐리 트레이드는 아까 요거는 사실 옌 캐리 트레이드는 아니죠. 정확하게는 일본인 사람들이 해외 순자산이 많다는 뜻인 거고, 옌 캐리 트레이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조달하기 싼 금리가 어디냐면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니까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이 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고금리 국가에 투자를 하면은 만약 환율이 제자리 멈춰준다면 요 금리 차이만큼 난 내 돈 투자하지 않고 돈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자,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인데, 그래서 여기 영어로 적혀 있어요. 보면은 옌 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은 요렇게 엔화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리고 금리가 높은 달러나 유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으로 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옌 캐리 트레이드와 항상 페어로 붙어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옌 캐리 트레이드와 딱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옌 캐리 트레이드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옌 숏.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수업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왜 처음에 맞물려 있냐면 보세요. 옌 숏이라는 게, 자, 좀 너무 금액 크니까 현실 없으니까 제가 글로벌 투자자예요. 그래서 일본이 대출금 너무 싸잖아요. 제로잖아요. 그래서 1억을 대출을 받았어. 1년 계약으로. 1억 대출 받고 뭐 멕시코 투자했다 합시다. 지금 현재 멕시코 금리 10%거든요. 그러면 1억에 대출 받아서 1억을 멕시코 투자하면 1년 동안 9%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9% 이자 나온다면 1년 뒤에 1억 갚고도 9%가 남는 게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잖아요. 이게 일반적 옌 캐리 트레이드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아비트리어 재정거래가 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10%를 먹는 거잖아요. 그 게임인데, 근데 이렇게 하면 별 재미없는 게 뭐냐, 더 재밌게 하는 게 뭐냐면은 엔화가 1년 뒤에 더 박살나면은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쵸. 네. 그렇죠. 원래 1억을 빌린 돈인데 1년 뒤에 엔화 가치가 한 10% 내린다 하면은 난 얼마 상환하면은 9천만 원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자 10%에다가 여기서 오히려 또 엔화 가치 하락해서 또 10% 또 먹는 거잖아요. 20% 먹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게임을 뭐 했냐면 이 사람들은 옌 캐리 트레이드 된 사람은 엔화를 숏을 쳐놔요. 숏이라는 거 엔화 약세에 베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옌 캐리 트레이드와 옌 숏이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 크다는 거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엔화를 숏 거래를 많이 해놨다는 얘기예요. 숏 거래를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금년 상반기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근데 현재 이렇게 옌 캐리 트레이드와 옌 숏이 같이 딱 붙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또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양국 간의 금리가 줄어들게 되고, 금리가 줄어들면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이 옌 캐리 트레이드와 숏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렇죠. 옌 캐리 트레이드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돈을 빌린 나라 통화 뜨면 안 돼요. 통화가 뜨면 안 되잖아. 오히려 약세로
똔똔이거나 약세로 가야 나중에 내가 상환할 때 상환금이 작아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빌린 돈 나라의 엔화가 뜨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 거래에 완전히 폭망하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그런 어떤 양국 간의 금리 차이 갭이 줄면서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빨리 청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이라는 게 좀 우리 다시 달리 얘기하면 이거를 쇼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은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이렇게 뭐 한 1년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선물해서 엔화를 사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쇼 커버링을, 그러니까 전부 다 선물이 아니라 현물에서 엔화를 사드려야 돼요. 엔화를 사드려서 엔캐리 트레이드 손실을 막기 위해서 현물을 사드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엔화가 강세로 가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현물을 더 사게 되는 거니까 엔화가 원래 가야 될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금년 하반기 정도에 청산될 가능성이 있고 청산이 되면 엔화가 원래 강세 가야 될 것보다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현재 그런 작업이 진행됐다가 스탑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도 잠시 멈췄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더 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 불리해지면 엔캐리 청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이 딱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아마 이 자료 별로 보신 분이 없을 텐데 여기 빨간색 있죠. 이 빨간 색깔이 옌 숏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엔화입니다. 옌 달러입니다. 보세요. 옌 달러가 이건 제가 뒤집어 놨어요. 위로 갈수록 엔화 강세죠. 그죠? 그리고 요 아래로 갈수록 엔화 약세예요. 네. 근데 지금 한 1년 반 동안에 보면 계속 검정색이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얘는 약세로 갔잖아요. 근데 동구한 동안에 요 숫자 보이세요? 이게 숏 물량입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가 엄청나게 숏을 친 거예요. 그죠? 숏 물량과 엔화 약세로 간 게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최근에 그 미국의 경제가 나쁜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금리가 딱 떨어지니까 엔화 강세로 딱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금리가 쭉 떨어지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게 되고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헤지 펀드들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숏했던 물량들을 다 청산하게 되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한 절반 많이 줄었네요. 예, 숏 아래로 물량이. 갈수록 숏 물량이 많아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빨간색이 위로 갈수록 숏 물량이 줄어가는데 숏 물량은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엔화도 강세로 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숏 물량이 늘었다 강세 늘었다 줄었다를 갖고 엔화 강세 약세를 얘기하는 거는 마치 결과값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뭘 갖고 얘기해야 된다? 코즈.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럼 엔화가 왜 강세로 갔냐라고 따져봤을 때 미국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자동빵으로 됩니다. 그죠? 숏 물량 청산되니까. 그래서 조금 돌아왔지만은 엔화 향배는 미국 국채 금리를 위해서 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금년에 왜 엔화를 보유해야 되냐? 밀릴 때마다 보유해야 되는 거는 가장 베이직한 얘기지만 엔화가 너무 싸요. 너무 쌉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엔화를 얘기할 때 그 PPP라고 해서 구매력 평가서를 뭐 한국에서 햄버거 사는 거와 일본에서 햄버거 사는 거와 미국 햄버거 사는 거 따져보니까 실질 구매력이 많이 차이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 쉬운 말로 그죠? 근데 어쨌건 간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환율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PPP하고 환율 차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PPP로 봤을 때 무려 엔화가 달러 대비 47%가 저평가되어 있더라 얘기고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제가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알겠고 그래서 이 정도로 저평가됐던 게 언제냐면은 80년대 초반이고요. 마셈의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보다 칭찬 듣는 게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이 자료 자세히 보세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자료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가운데 여기를 기준 검정색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검정색인데 요 아래로 갈수록 요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 위로 갈수록 엔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 1990년하고 2000년 초반에 엔화가 검정색이 0 위로 와 있잖아요. 그죠? 네. 고평가라거든요. 엔화 고평가되어 있는데 여기 녹색인가요?
요 녹색 차트 보이시죠? 네. 요 녹색 차트는 뭐냐면은, 요 녹색 차트가 뭐냐면은, 요 고평가 됐을 때 딱 투자해서 이후 10년간의 투자 성과입니다. 고평가 됐다고 했을 때 투자해서 이후 10년간인데, 재밌는 거는 요거는 요쪽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옆이 마이너스 5죠? 네.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인데, 이 마이너스 5는 뭐냐면 저렇게 고평가 됐을 때,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로 고평가되었을 때 얘네를 투자했더니만 이후 10년간 연평균 5%씩 손실을 봤다라. 그 얘기일 거고요. 그럼 지금은 투자해야 되는 구간인 거네요? 데이터에 의하면. 네. 근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저평가되어 있냐? 구매력 평가에서는 현재 47%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예너가 저평가됐던 적이 없어요. 그나마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80년대 초반. 그죠? 네. 80 초반인데 근데 요때는 투자했으면 10년 뒤에 어떻게 됐니? 라는 거 요렇게 뭐야? 요렇게 구매력 한 40% 정도 저평가됐을 때 그 당시에 80년 초반에 투자를 했으면은 이후 10년간 연평균 10%씩. 연평균. 그래서 정답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으로 좀 접근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이벤트에 따라서 판단하면 혹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한 4가지 정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금리와 예날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 거고 특히나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은 예나는 강세로 갈 수 있는 로직일 거고 두 번째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미국 경제가 침체 쪽으로 갈 방향성이 커지고 침체가 되면 예나는 굉장히 유니크하게 달러 대비 강세로 가더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고 옌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 원래 예나 강세가 될 거에 더 기름을 붓게 되는 형태이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예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연초에 주로 이제 예나를 저점 추격 매수하는 뜻 아닙니다. 저점 매수를 하고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로직이고요. 자, 지금은 현재 경제를 갖고 예나를 좀 한번 다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까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예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퍼스펙티브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현재 매크로를 가지고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앞에 우리 프레임워크 이제 이해했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미국 경제가 이제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설명이니까 미국이 지금 실업률 어쩜 됐죠? 4.3%요. 오케이. 근데 4.3인데 요 차트는 4.1입니다. 그죠? 4.3인데 미 연준이 금년 말에 제시한 금리는 얼마였죠? 네? 미 연준이 실업률 목표 연말에 제시한 거. 몰라요. 몇 퍼센트 알려주세요. 대답할게요. 여기 있지 않아요? 4.0%요. 중장기적으로 4.2. 지금 4.3이잖아요. 이미 그 목표치를 뚫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두 달 뒤에는 실업률이 약간은 안정화될 건데 저는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지금보다 더 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제 대충 아시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머리 염두에 두고 그럼 글로벌은 어떨까?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잘 모르서 오늘은 제가 글로벌 자료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오늘 아침 받은 자료예요. 자 보세요. 한번 볼게요. 먼저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을 글로벌 경제의 바로메타로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수출 의존도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글로벌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자료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반도체 나라잖아요. 반도체 좋거든요. 그죠? 좋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세요. X 반도체. X 반도체로 하니까 한국 경제 꺾이고 있죠. 우리 반도체 때문에 착시가 있는 거지. AI 붐 때문에. 반도체를 딱 떼고 나니까 어때요? 한국 경제도 좀 꺾이고 있는 중이고. 그죠? 두 번째, 일본 수출 물량. 일본 수출 물량도 꺾이고 있죠. 긴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 세 번째, 전 세계 또 수출 국가, 독일 이렇게 영아래로 꺾이고 있죠. 못 이어나가고 있고. 마지막 차이나는 요즘 내수가 커지니까 수입 물건이니까 수입 물건 PMI고 PMI 50이잖아요. 아시잖아요? 50 위로 경제 확대, 50 아래는 수축인데 일본, 그러니까 중국도 이렇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했어요. 한국의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전 세계 바로메트가 사우스 코리아거든요. 근데 반도체를 빼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안 좋아요. 그리고 일본 수출 물량도 계속 약간은 약세로 있고 독일, 중국 모두 다 그렇다. 그러면 미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제외한 나라 다 경제 별말이 안 좋은데 미국마저도 둔화가 되니까 우리가 전반적 경제 둔화 쪽에 포커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앞에 4가지 캐릭터를 설명드렸는데 그럼 어떤 구조는 여러분 이제 딱 힌트 잡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할게요. 주식 얘기해요. 주식 갖고 예를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네. 자, 보죠. 물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크게 갖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논거가 뭐냐면 제가 어쨌건 간에 미국 주식이 좀 버블 영역에 들어왔는데 버블 영역이 왔다고 해서 주식이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버블이 2000년보다 아직은 덜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제가 미국 주식 얘기할 때 2가지 꼭 얘기했죠. 객관적으로 지난 20년간 밸류에이션보다 비싸다. 두 번째, 그 백드랍, 하여튼 빅픽처인 미국 경제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둔화될 거다. 이 2가지 관점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해 좀 조심하라는 걸 기존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새로운 차트 갖고 왔어요. 저도 이 차트 보면서 정말 이랬나 싶은데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주식 빠졌잖아 우리가. 빠지면은 주가가 빠지면 저점 매수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하려면은 저점 매수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이미 주식이 다 풀로 다 질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빠지면은 누군가 사줘야 돌아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미국의 시총 대비해서 미국 개인,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 개인들 있잖아요. 개인과 투자 기관들의 시총 대비 현금 비중입니다. 현금이 2000 IT 버블 때 이때보다도 지금 더 작아요. 그러니까 사이드웨이에 캐시를 쌓아놓은 게 너무 없는 거야. 그 만약 주가가 쫙 일정 부분 무너지면 원래는 이쪽 사람들이 캐시를 가지고 쫙 사줘야 쫙 다시 튀어 올라가는데 주식이 너무 많이 산 거야. 근데 오늘 아침 기사에셨죠? 아이러니컬하게 워런 버핏이 미 연준보다 더 많이 미국의 초단기 국채를 샀더더라. 뭐 애플 주식도 털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완전 일반 개인이나 법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스탠스인 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투자 법인과 개인들이 현금이 이렇게 적다는 건 다 쌌다는 이미 실탄을 다 쌌다는 얘기잖아요. 만에 하나 땅 무너질 때 사줄 세력이 그만큼 여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주식을 너무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방향을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하나 더 보면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 나스닥 차트거든요. 이게 미국 국채 대비해서 나스닥입니다. 미국 국채 대비해서 나스닥이 지난 한 5년 동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요 검정 색깔이 뭐냐면은 예나입니다. 예나. 지금 뭐 좀 얘기 길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테크 주식하고 예나가 완벽하게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테크 주식 오는 동안 예나가 박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죠. 테크 주식 무너질 때 예나가 강세로 가죠. 정리를 하면은 만에 하나 미국의 테크 주식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얘가 무너지면 예나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사실 따지면 당연한 거야. 테크 주식이 무너진다는 건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거고 테크 주식이 무너진다는 건 미국 금리가 쫙 떨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금리 떨어지면 테크가 밀릴 텐데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고? 강세로 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주식 일변도라는 포트폴리오 일변으로 반대로 가는 작동되는 채권도 있지만 예나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투자 연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나가 뭐라고요? 우리가 리세션이 오면은 얘는 그레이트 해치입니다. 그레이트 해치. 오늘 이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예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어떤 지엽적인 뉴스보다는 예나가 어떤 드라이브에서 움직이고 어떤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현재 매크로 상황이 이제 예나를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짬짬이 날 때 많이 밀릴 때마다 포트의 일정 부분은 근데 통화는 많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왜냐면 워낙 변동성 크니까. 근데 일정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